의석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의 하나가 이런 식의 정책을 좀 개발하는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에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기후 쪽에 그 정책에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에코 사회적 경제 이 말은 여기서 새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사실은 에코라는 단어가 저는 기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활동에서 이윤을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그걸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사회적 가치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코라는 것을 끄집어내므로써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랬을 때 에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분야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에너지 협동조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 뭐 이렇게 레스쿱이라고 약칭을 쓰는데요. 이 얘기를 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정의가 아주 간단한데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 영역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다루는 겁니다. 생협 같은 경우는 생협에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일부 공산물도 취급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죠. 그중에 어떤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인간사에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역의 하나로서 재생에너지를 다룬다. 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바람, 태양, 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조명을 켜고 냉난방을 하고 하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이것이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이 재생가능 에너지, 자연 에너지라고 보통 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것을 다루는 협동조합이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궈내는 선구자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럽연합은 사실 환경을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는 국가이자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자체가 에너지 2020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을 2020년까지 20%를 높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20% 그러니까 소비량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산화탄소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다 아실 테니까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20%를 줄이겠다. 그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재생에너지를 20%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심찬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핵심적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맥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 다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내 집 근처에 큰 풍력 터빈이 돈다든지, 태양광 패널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좀 더 소위 님비라고 불릴 만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그걸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내 집 뒤에 생기면 누구라도 그런 기본적인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스스로가 참여해서 그 생산된 전기를 내가 쓰고 또 그거로부터 일정의 이윤이 남는다면 그건 내가 또 갖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참여의 방법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가기 위해서 이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레스쿱 2020입니다. 여기는 전국 유럽 7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다양한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환경단체들,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뒤에 여기 보여드리는 그 데이터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럽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점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스스로가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략 짐작하는 게 1,500에서 2,000개예요. 근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만 해도 보시겠지만 이건 2011년까지인데 한 해에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 협동조합이 167개고 전체 협동조합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하면 아마 더 늘어났을 텐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앙기관이 있어도 그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등록을 해야지 않은 겁니다. 이 등록했을 때 이 지도에 표시가 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북유럽 지역 같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냥 에너지도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프랑스 같은 이런 지역들은 뭐 협동조합 전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에너지 정책이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원자력이 75%가 가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죠. 그런 차이가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6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 100여 개 가지를 쭉 분석했더니 어떻게 뭉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지역 시민 집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뭐 생각보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독일에서 맥주집에서 맥주를 먹다가 야 우리 동네에 뭐 그래도 태양광 하나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모이자 돈 내자. 그럼 어디다 올릴까? 아, 우리 학교 건물에다 올리면 좋겠어. 해가지고 한 2명, 3명, 이렇게 10명이 돼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협동조합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하다 심지어는 전국적인 상황 이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쓰는 전기는 누구로부터 구입하시죠? 한전이죠. 딱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공급자들이 있고요. 판매업자도 다 있고. 그래서 나는 핵발전소 쓰기 싫어. 나는 재생에너지만 전기를 쓰고 싶어 하면 그 판매업자를 찾아가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전이 파니까 한전 너한테만 한전은 뭐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선택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서 판매, 심지어 그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전봇대 있죠. 이런 것도 한전이라는 국가 일종의 공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다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 생산, 공급, 판매까지를 모든 것을 협동조합이 통해서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지역 내에 거의 준독점적 사업자가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것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모델은 이런 개별, 특히 비즈니스 모델 완내 협동조합들이 처음에 하려니까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태양광 판넬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풍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컨설팅 해주는 그 회사인데, 이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오라는 거는 협동조합은 개인을 베이스로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은행들도 거의 참여하거나 지자체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 이해관계자 거버넌스가 되는 좀 방식입니다. 좀 더 커질 경우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모델 6은 그거는 그냥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교회 같은 데서 뭔가 하나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1에서 3까지는 일종의 생애주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유럽의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완쪽에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이 짧고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협동조합은요 이런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한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도달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영국 말씀을 드릴 텐데, 영국에서 협동조합으로 풍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최초의 그 협동조합이 베위인드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모방한 거는 스웨덴으로부터 모방을 했어요. 그것이 해서 96년에 1,300명 정도의 협동조합을 모으고, 그래서 이 풍력발전소 6개를 운영해서 좀 유럽에서도 유명한 데지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성공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 아예 차라리 기업을 하나 따로 만들자.
아까 말했던 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걸 주로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건 이겁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이 컨설팅비를 안 받아요. 중간에 이렇게 실패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성공하면 그때 컨설팅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 셰나우 에너지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도 정말 당신들 멋진 일이다라고 극찬할 정도인데요. 스토리가 아주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작은 그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핵사고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기 전에는 하여튼 인간이 경험한 가장 끔찍한 사고로 불리는 게 체르노빌 사고죠. 이제 핵발전소가 터지면서 그게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사능물질이 날라서 다 떨어진 거죠. 이 셰나우라는 데는 어디냐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 국경 지역에 있는 흑림 지역입니다. 흑림 지역이 조그만한 한 몇 명 안 됩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역인데 거기까지도 이 그 방사능 물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반응은 비슷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떨어지는 우유, 무슨 채소 못 먹으니까 막 안전한 먹거리 찾아내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체르노빌 정말 안타깝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걱정 때문에 체르노빌 고아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부양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세 번째가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소 우리는 안 쓰고 싶다라는 이 자구적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전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놀리고 있던 뒷동산에 있었던 이 소수력 같은 거 다시 돌리고요. 그 나무 때우는 그 바이오 그 발전소 같은 것도 다시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기들이 쓰던 전기는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한 가구가 쓰는 걸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옆 동네 혹은 옆집 애들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선을 연결 직접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전선망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면 또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전력회사한테 찾아갔죠. 지역에 그 전력망 운영하는. 우리 팔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안 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전기 팔아야지 이익이 났는데 자기들 전기 만들어서 팔아라고 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전기회사 살게 라고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예전에 그 봉건 영주가 있는 이 후진 국가라고 했습니다. 영토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이 조그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는 전기나 물이나 뭐든지 자기들이 다 작업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력망을 이렇게 개설하고 공급하는 권한이 그 시에 있었던 겁니다. 시의회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는 좀 상상이 다른 건데 5년에 한 번씩 그 권한을 갱신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 테니 그거를 우리한테 주라라고 한 겁니다. 시에서 토론해서 논쟁을 통해서 준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론 그 과정에 뭐 전력망을 사기 위해서 모금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돈을 한 절반쯤 모았고 독일 전역에서 모금을 통해서 절반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8,000명짜리 셰나우가 독일 전체의 핵심적인 걸로 떠오릅니다. 핵발전소와 싸우는 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협동조합은 아니었어요. 주민 회사 같은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되다가 협동조합으로 되고 이 협동조합이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도 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게 셰나우 에너지 협동조합이 한 거죠. 덴마크 혹시 코펜하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서 딱 보면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가 쫙 놓여 있습니다. 20기가 있고요. 한 기가 2메가에서 40메가와트짜리인데 이걸로써 코펜하겐 전력의 4%를 공급합니다. 20기를 통해서. 근데 더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것의 절반 10기를 협동조합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4만 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이걸 갖고 있어요. 나머지 그 10기는 지역 에너지 공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요거 올라가다 보는 것도 관광상품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펜하겐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가 재밌는 나라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럴당 3달러짜리가 12달러로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랬을 때 유럽 전체가 뒤집혔죠. 뭐 다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덴마크가 중요한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원자력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석유를 대신하는 에너지를 원자력을 갖고, 덴마크는 풍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지금은 풍력 발전의 제일 기업인 베스타스라는 기업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력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재미있는 그때부터도 이거는 협동조합으로 이 사람들 다 일을 했어요. 뭐 덴마크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다 협동조합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협동조합 했기 때문에 덴마크의 풍력의 한 70%, 80%는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거죠. 벨기에에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심포지움 때 벨기에 협동조합 활동가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에코파워라고 벨기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주주는 거의 5만 명 되고 고객 자체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쭉 보시면 되고, 근데 고용도 23명,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용된 분들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 조합원 총회하는 모습일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하는 거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는 풍력 발전기도 많이 있고요.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요. 물론 다 공급 못하니까 나머지 절반은 다른 풍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이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우리도 놀랍고 그 스스로도 놀랍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8년간 자기들이 이 분석을 해봤더니 고객들이 쓰는 전력 사용량이 48%가 줄었답니다. 평균. 이해되세요? 지금부터 쓰시는 전원 한 130kWh 정도 쓰거든요. 2명이 살는데 4년 뒤에, 8년 뒤에 그게 한 60kWh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줄 수도 있죠. 문제는 이것이 이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팔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전략화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가 이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데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는 절대 이렇게 되면 그 회사 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를 못 팔았는데 그러면 경영진 날아가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 목표로 해서 너무 재밌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스스로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나오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에너지 협동조합을 쫙 얘기했는데 이 밑에 깔려있는 여러 맥락들을 사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있을까요? 나름 유명한 사진인데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사진.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뭔가 뭐 들고 있으니까 조사하는 것 같죠. 그죠? 아이는 후쿠시마로부터 빠져나온 아이입니다. 2011년 3.11 이후에 후쿠시마로부터 빠져나온 아이를 얼마나 방사능 오염이 됐는지 의료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점사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되게 즐겨 사용하는데 상징으로 보입니다. 기성세대고 과학기술이고 이런 상징이 아이들을 고난에 빠뜨렸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징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종종 활용하는데요. 결국 후쿠시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사실은 에너지 협동조합도 후쿠시마 이후에,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맥락, 당연히 기후변화의 맥락, 그리고 석유 정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언젠간 고갈이 될 텐데 그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는 계속 있는데 석유 공급이 더 끌어오지 못하고 하강하기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피크 정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석유가 엄청나게 비싸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컨대 한 연구에 하면
런던 자체에서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혹은 석유가 대단히 비싸진다면 런던 시내 그 주민들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4일 동안밖에 못 버틴다고 합니다. 런던 시내로 다 음식물이 어쨌든 공급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한국은 더 심할 거고요. 자동차 팔아서 식량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못 팔고 기름을 못 들여오고 등등 하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뭐냐면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핵발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도 있고 또 그 에너지원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문제. 또 그 에너지를 쓰는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있습니다. 잠깐 짚어보면 핵발전으로부터 이렇게 풍력발전으로 바꾸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40% 가까이가 수도권 지역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발전소들, 특히 핵발전소들은 멀리 있습니다. 여기 울진, 영덕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고리, 영광, 이렇게 바닷가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는 에너지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죠? 고압 이 송전탑, 밀양, 청도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럼 사실 이거의 에너지가 상당히 부정의한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서 만들어 보내지는. 근데 이것을 지역 분산적으로 그 지역에 사용할 거는 그 지역에 생산해 쓰자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11년 3%가 안 됐습니다. 전력.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발전소를 본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네. 그거 외에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서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 뭐 10몇 %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들일 수 없으니 그 발전소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 태양광, 열병합,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의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거냐? 이거는 한전, 한수원, 정부 거대 기업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죠? 그 지역 주민들이 돈 내서 만든 협동조합 그리고 그 지역 시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공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되는 에너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통제하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 능동적이고 반응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에너지 정책 자체가요. 네 번째, 에너지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플러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그 앤 포갓. 잊어먹어.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전기값만 내면 돼. 근데 이 플러그를 쭉 당겨서 나타나는 밀양 할머니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핵발전소라든지 이거는 다 잊어먹는 거죠. 나는 쓰기만 하면 돼. 수동적인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값싸게 쓰기만 하면 돼.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수동적 소비자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밀양의 할머니도 생각나고 핵발전소도 생각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의견도 내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우리가 생산 쓰자. 누가 해주나? 내가 하자. 협동조합 가입해서 내가 올리자라고 하는 식의 능동적인 시민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까지 바뀌어야지 에너지 전환까지 바뀌는 거고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능동적 시민, 에너지 시민이 만들어지는 것이 에너지 협동조합이고 그 성과가 또 에너지 협동조합인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협동조합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시작된 거.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후쿠시마 효과입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전에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뭔가 반응이 없으니 내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나선 겁니다. 또 하나는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바뀌면서 협동조합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용사업 말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에너지를 협동조합으로 하자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23개 정도. 주로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원전 하나기 줄이기 같은 훌륭한 정책이 그거를 뒷받침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되게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한 20개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1년 만에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이걸 더 커야겠죠. 이제 시작점이 들어간 겁니다. 한살림 협동조합, 한살림이 그 농산물이나 음식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살림 스스로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살림 여기는 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물류 창구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쭉 깔아서 했고요. 뭐 계산에 의하면 이분들이 올린 게 146가구가 쓸 만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을 합니다. 이건 리스트인데 뭐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요거 한살림을 말씀드렸는데 이 둥근 햇빛 발전소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냐? 원불교의 베이스에 있는 분들입니다. 원불교라고 들어보셨죠? 네, 동그란 이렇게. 근데 이분들의 성지가 어디냐면 혹시 아시나요? 이 종교가 이렇게 발흥한 지역.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근데 영광에 뭐가 있죠?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모태 반핵전사들입니다. 우리의 이 성질을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것을 갖다 놨냐라고 해서 이분들은 매주 탈핵 도보순례를 그 지역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소 반대운동, 벗어나기 운동 정말 앞장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우리도 대안이라도 찾아보자. 재생에너지 늘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안 들리면 우리가 늘려보자. 방법이 뭐냐? 협동조합하자 하고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당에 다 지금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협동조합은 사실 그 자체가 있지만 그 뒤에 스토리들이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죠. 네, 이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에너지 분야의 한장에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보다는 뭐 그것도 저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 정당이긴 하지만은 에너지 분야를 맞춰가지고 조금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은 탈핵 정당입니다. 핵발전소를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보호정당입니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방법이 뭐냐? 에너지를 줄이는, 사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저는 에너지의 그 재생에너지 생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돼야지면 된다. 왜? 대기업들이 사실 지금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역 바람 좋거든요.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이렇게 막 넣습니다. 혹시 여행하실 때 보면 그 이 산 정상에 그 풍력 터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역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지금 싸움이 붙습니다. 정말 난 산 좋아서 거기까지 들어가 살았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길이 하나가요. 사실은 40m입니다. 이 반지름이요. 터빈이 휙휙 들어가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필요하기도 한 일인데 문제는 그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로부터 나온 이익을 공유할 때만이 거의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이 저는 협동적 방식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제안은 이 에너지 협동조합, 그걸 또 여기에 주제로 얘기하면 에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분야인 에너지 협동조합이 주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치를 이룰 수도 있고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